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닥터 누전트 그 강의에서 어, 그 글리칸과 엠브루토스 라이프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얘기가 되는 어떤 그 글리칸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닥터 뉴전터의 강의에서 첫 번째 이제 강의의 첫 질문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오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래 아프고 있는가 였었는데요. 여러 나라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비교하는 거를 현실로 봤습니다. 이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용어가 나왔는데요. 그 건강 공백이랑 헬스 갭이라는 용어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큰일 났네. 이 건강 공백이 헬스 갭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이 한국은 83.7세 정도 되는데, 이제 건강 수명은 69.9세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하는 그 나이가 평균 한 70세인데, 기대하는 수명이 84세면 요 건강 공백 약 14년을 인생의 마지막에 14년을 아픈 상태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 공백 14년이 한국에서 거의 한 두 번째 정도로 굉장히 큰 공백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현실을 짚어주면서 저도 이제 그 의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들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아픈 채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단순하게 그냥 기대 수명에 우리가 뭐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13년을 너무나 아픈 통증 속에서 그리고 늘 피곤한 상태에서 또 만성 질환이 많은 상태에서 또 약물이 다제 약물을 많이 복용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의 어떤 부담 속에서 돌봄 부담 속에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벤트 의 문제로 이제 될 거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어떤 건강 공백,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그 차이인 그 건강 공백,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많이 아프고 그런 상태로 지난다라는 거를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왜 그렇게 건강 공백이 많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이해가 세포 기능과 세포 소통의 문제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닥터 주전 또 그거를 강조하는 이번에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오래 살고 이것보다 오래 아픈가 이거의 문제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기능 그리고 세포들끼리 소통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것 때문에 그 건강 공백이 더 길어진다라는 걸 꼭 한 번쯤 기억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그 얘기를 글리칸을 알리기 전에 그거부터 먼저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99, 8세가 우리들의 꿈이죠. 99세까지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완벽한 인지 기능을 90대, 100대, 100세까지도 유지를 하면서 또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삶,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도, 여행도, 90세에도 여행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께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가는 그 독립성인 그 삶이 우리들의 모든 꿈이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봤듯이 70세까지만 거의 솔직히 70세까지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50세부터 굉장히 약들을 많이 먹는데 약을 먹어도 나름 그냥 잘 움직이니까 약은 먹거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70세 이후에는 약을 복용하는가 동시에 움직임이 달라지고 병원에 굉장히 의존적이 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 내가 지금 안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성인의 어떤 10%, 거의 20%가 많은 만성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료비 비출도 많아지고 또 돌봄 시스템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초고령사에 진입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돌봄 시스템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생명 유지 법칙이라는 게 하버 생화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는 반드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언어는 세포 표면에 클릭한 안테나로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생명 유지의 법칙이다. 근데 생명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프게 되는 거고 노화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 유지 법칙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노화의 재정의를 이번에 닥터 뉴턴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강 공백이 심각한데 그럼 이 건강 공백이 왜 생기느냐?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시간의 문제로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왔으니까 되어 간다, 노화가 된다라는 거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노화를 시간의 문제가 아닌 세포 수준에서 세포끼리 정보 교환이 점차 부정확해지는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의 재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젊은 세포는 신호가 분명한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신호가 되게 부정확하게 되고 세포 신호 전달이 점차 약해지면서 이 어떤 이런 거죠. 염증이 필요할 때는 켜지고 필요 없을 때는 꺼지고 하는 그 신호가 돼야 되는데 뭐 염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 이, 그죠?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염증의 신호들이 제대로 꺼지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염증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게 부정확해지면서 이것이 노화의 어떤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0대는요, 그나마 건강한 세포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면역 반응이 되고 또 면역이 제대로 정확하게 되니까 이 빠른 조직의 회복도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합성 능력은 20세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잘 인지는 못하고 있죠. 20대가 뭐 콜라겐이 떨어져 인지는 못하고 있으나 과학계는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합성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20대부터도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30대부터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매년 3에서 8%. 40대는요, 회복력이 저하된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되고, 특히나 소화 효수가 20에서 40% 정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45세에서 55세는 완전히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 보호막이 또 붕괴가 되면서 근육의 소실이 가속화되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지연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노화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이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60대 이후에는 세포신호 전달이 누적이 되면서 만성질환이 본격화되면서 면역도 혼란이 오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조직의 노화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20대는 그나마 세포에 글리칸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40, 50대는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이것이 세포의 안테나가 우리 글리칸인데 이것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결국은 노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화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 전달과 회복체계가 서서히 약해지는 어떤 누적의 결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 세포의 어떤 소통의 핵심이 글리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글리칸은 당류라고 표현하죠. 식물의 당류. 그럼 당이라고 식물의 당이야. 이렇게 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설탕의 개념, 당은 설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영어로도요, 이 에센셜 슈가라고 표현해요. 글리칸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필수당, 에센셜 슈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그 슈가는요, 에센셜 슈가는 이 글리칸을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당 하면은 설탕, 뭐 혈당, 살찌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는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한 번쯤 또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리칸은 에센셜 슈가 필수 당인데요. 이것이 이제 정보 전달에 어떤 기능을 하고 세포 표면에서 또 이 서로 세포끼리 어떤 신호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세포에서 서로 신호 전달하면 생명의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가 서로를 인식하고 면역세포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고 또 호르몬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글리칸 에센셜 슈가, 식물 필수 당이다라는 걸 한 번쯤 개념을 이제 잡고요. 이렇게 우리의 세포에 무수히 많은 식물의 당들이 이렇게 꼭 지구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실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제 이진법처럼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세포 표면에 있는 유기적 생명낭인 글리코칼릭스는요, 이런 자연계 모든 세포 표면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등 두터운 글리칸층으로 덮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인체 세포 수가 총 33조 개에서 보통 한 60조 개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세포 하나당 10만 개의 글리칸이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닥터 뉴전토가 발표를 했을 때는 세포 하나당 필요한 최소 글리칸의 수가 2천만에서 2억 개 정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과학이 이제 이렇게 더 점차 글리칸을 연구를 하면서 10만 개가 아니라 훨씬 더 빽빽하게 덮여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포 하나당 필요한 글리칸의 수가 이제 10만 개가 아니라 2천만 개에서 2억 개 정도. 그래서 특히나 면역세포 등 이 정밀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일수록 더 빽빽하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면서 외부의 유해 물질이 침입을 했을 때 그거를 인식한다든지 또 호르몬끼리 서로 신호 전달을 할 때 또 우리가 호르몬이 우리의 세포에 세포로 신호를 전달할 때도 이 호르몬의 신호가 붙는 위치도 호르몬의 수용체도 전부 다 글리칸이 어, 구조를 갖고 호르몬의 어떤 그 신호를 이제 받고 세포 내로 전달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 이제 글리칸의 이 안테나들이 모든 우리의 그 신호 전달을 주고받는 어떤 통신 코드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이제 짚어주면 세포 표면의 이 당사들이 세포의 신분증이자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면역 세포가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세포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의 세포와 신호를 주고받아야지만 이 세포가 원활한 기능도 하고 또 조직도 제대로 만들어가고 그랬을 때 생명 유지의 법칙이 어, 지켜져 나가는 건데요. 이것이 세포끼리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소통이 결국은 세포끼리 싸우기도 되고요. 또 면역세포가 또 이 적군을 잘못 판단해서 또 다시 싸움인 염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염증이 꺼지지 않고 지속하게 됐을 때 결국 우리 몸은 전투적인 상황, 염증 상태가 진행하면서 면역에 혼란이 오고 결국 그것이 노화로 간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쭉 얘기하는 노화의 재정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면역계가 내 몸의 세포인지 외부 침입자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첫 역할인 거죠. 또 하나는 호르몬이 표적세포의 수용체에 정확히 결합해서 신호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체가 뭔가 기계가 그냥 인형처럼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활동도 하고 모든 생명의 활동을 할 때는 그 활동의 신호는 다 호르몬이 주잖아요. 기계와 인간의 차이는 호르몬의 차이인데요. 그 호르몬이 내분비 기관에 나와서 표적하는 기관에 목적하는 그 기관까지 혈류를 타고 가서 그 목적하는 조직의 세포에 딱 들러붙을 때 들러붙는 그 곳이 뭐냐? 글리칸이 있는 수용체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호르몬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제대로 된 호르몬이 작동하지 못하면은 옷기계처럼 잘못된 어떤 인체로 이제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세포끼리 접착하고 이동하는 거, 또 손상된 부위를 감지하고 적절하게 재생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 조직 회복의 신호, 또 염증을 조절하는 건데요. 염증 반응이 필요할 때는 켜고 필요 없을 때는 끄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다 담당하는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 표면의 글리칸 당사슬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 글리칸은요, 세포의 신분증이자 안테나 통신 코드라는 거죠. 글리칸의 기능을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통신, 또 면역 조절, 병원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 호르몬을 결합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어떤 DNA에서 이 설계도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백질 그리고 항체 같은 거 많은 이제 단백질이 DNA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단백질이 3차원의 4차원의 구조로 접혀야 되는데 그 잘못 접히거나 잘못 접혀서 또 변형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단백질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쓰레기 단백질을 만들어지면서 뭐 치매도 되기도 하고 또 뭔가 다양한 어떤 질병을 되게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그 단백질의 접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 되는데 그 단백질을 접힐 때 글리칸이 없으면 제대로 단백질이 접히지 않아서 단백질의 기능이 잘못된 기능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질병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세포끼리 잘 붙는 거, 그리고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는 거, 염증 반응, 이 모든 것들이 이 글리칸이 이런 과정들의 주요한 어떤 인자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요, 정상 세포는 소통을 정확하게 이제 하는데 정확한 신호를 인식하면 적절하게 면역 반응이 되죠. 그래서 빠르게 회복도 하고
염증도 낮아지고 그래서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노화된 세포는 글리칸의 안테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랬을 때 신호가 왜곡이 됐고 잘못된 사인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염증이 되고 또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호도 늦어지고요. 또 어, 과도하게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부정하게 되고 또 이제 꺼져야 할 염증이 계속 켜져 있고 공격하지 않아도 될 자기 조직을 계속 공격하게 되고 또 반대로 제거해야 될 비정상 세포를 놓쳐서 제거를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거하지 못한 거는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죠. 그것이 증식하는 모드로 가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이렇게 증식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40대를 과거에는 불혹의 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혹의 나이일 정도로 굉장히 혹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요. 40대 정도에 아까 굉장히 뭐죠? 변화들이 급격하게 되면서 글리칸이 훅 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때 정말 비정상적인 세포를 버려야 할 세포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종이나 혹이나 그것이 또 그 변이가 돼버리면은 암이나 폴립이나 결절이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다양한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이 노출되게 되고요. 이것이 만성화되면 훨씬 더 빠른 노화가 되게 되죠. 그랬을 때요, 이 노화는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포 간의 정보 교환이 부정확하게 돼서 오류가 돼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노화가 되더라라는 거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글레칸이 부족됐을 때 첫 신호는 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포 안테나 기능이 이제 상실되니까 혼란이 되는 거죠.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면서 염증이 폭발하게 되면서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절히 뻣뻣하다든가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뭐 근육통이 있다든가 또 잠을 자도 맨날 이렇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싸움이 있게 되잖아요. 맨날 전쟁을 하게 되면은 피곤하잖아요. 이 전쟁이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한죠. 우리 몸이 그런 전쟁 상황. 그러니까 원일 모를 만성 피로, 늘 극심한 통증, 또 통증 아니더라도 피로감, 졸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글리칸 세포의 안테나가 우리의 세포에 부족하게 되는 첫 신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요, 이제 노화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 떠올랐는데요. 그것이 인플라메이징입니다. 이 인플라메이징을 염증성 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음, 이제 작년에 이 닥터 뉴전트가 한번 첫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서칭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또 뉴전트가 이 얘기를 해서 와 이제 앞으로 우리 메라텍은 굉장히 최첨단의 건강과 어떤 그 질병의 어떤 상식을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커뮤니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인플레메이징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증 속노화인데요. 젊을 때 염증 반응은 필요한 반응이죠. 우리가 다쳤을 때나 감염되었을 때나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시스템이 염증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염증을 정확히 조절하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감염이나 다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 몸 안에서 낮은 수준의 있던 그 감염 없이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는 무균성 염증이라고 그래요. 이거 좀 질문하신 분이 많더라고. 염증이라면 세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세균인가? 뭐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균 없이 감염 없이 내 몸에서 우리 내 몸의 세포를 또 적군으로 인지하면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독소가 많아졌을 때 또 그것도 또 인지해서 또 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뭔가 그 적군이 없어지면 염증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염증을 정확히 조절하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직 손상을 가속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어떤 방어는 약해지고 불필요한 염증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전신에 이 만성 염증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우리 이렇잖아요. 피부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피부에 염증이 일으켰을 때 눈으로 딱 보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심한 경우는 침물이 나기도 하고 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살짝 빨갛게 그리고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염증성 반응의 어떤 그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피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고 봤을 때 특히나 혈관이 일어났을 때 혈관이 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부어올라. 그럼 거기가 혈류가 천천히 흐르겠죠. 혈류가 천천히 흐르다 보면은 노폐물이 쌓이게,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강폭을 이렇게 넓혀 놨으면 유속이 늦어지면서 이 퇴적물이 많이 쌓이듯이 우리의 혈관도 염증이 되면은 부풀어 오르면서 거기에 퇴적물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은 노폐물이 정체가 되면서 그를 또 다른 말로 한방에선 어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막히게 되죠. 막힌 데는 통증이 와요. 불통, 즉통 이렇게 막힌 거는 바로 통증이 있다. 근데 그 통증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혈관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속의 그 염증은 결국 혈압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랬을 때 내가 왜 혈압이 걸렸을까?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니면은 유전적인 문제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염증이 생겼어. 유전적으로 내가 더 염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야. 유전적으로 내가 뭐 그런 어떤 상황에 갔을 때 결국은 마지막 단계 메커니즘은 결국은 혈관 속의 염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에도 염증이 생기면 그런 혈압의 문제나 또 뭐 이렇게 출혈의 문제나 또 내 경색의 문제나 또 이 혈압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특히 눈으로 가는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 시력의 저하나 또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뭐 방광으로 가는 뭐 그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은 방광염도 더 잘 걸릴 것이고 뭐 각 조직으로 가는 염증이 생기면은 거기 혈류가 적게 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육에도 그다음에 뇌에도 피부에도 또 면역계에도 어,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노화는요, 염증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정확히 조절하는 그 능력, 그것이 사라지는 건데, 그거를 누가 염증을 조절하는가?
세포에 붙어 있는 글리칸이 가장 중요하게 염증을 조절하는 인자다라는 건데요. 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과 글리칸의 관계를 한 번 더 깊게 보면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이슈를 이번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노화를 측정하는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로 IgG 당화 분석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좀 이따 이건 이제 알려드리고요. 보면은 면역 글로불린 IgG라는 게 있는데 이 IgG라는 거는 우리 몸 전체의 면역 건강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항체거든요. 근데 이 항체가 우리 면역 반응을 주관하니까 염증의 핵심의 어떤 인자가 돼요. 근데 이 IgG가 가장 중요한 항체인데 이 항체의 기능이 단백질, 과거에는 이뮤노글로빈G라 그러면 단백질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단백질 위에 이렇게 단백질, 이게 글리칸이 붙어서 이것이 어떠한 글리칸의 패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IgG의 기능이 결정이 된다는 게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뮤노글로불린 G의 글리칸은 항체의 기능을 결정하는 당사슬이라는 거죠. 항체 기능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 IgG의 기능을 결정한 핵심이 뭐다? 그 위에 붙어 있는 글리칸이다라는 거예요.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면역에는 면역 글로불린이 면역의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면역 없는 사람들은 면역 글로불린 주사도 맞잖아요. 그런데 그 면역 글로불린 면역의 핵심일 때 가장 중요한 항체 IgG의 기능을 결정한 핵심이 글리칸이다라는 게 너무나 대단한, 어, 대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쉽게 이해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거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IgG 글리칸 패턴이 이제는, 생물학적 노화의 바이오마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노화는 만성 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성 노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화는 염증인데 그 염증의 핵심의 인자가 이뮤노글로불린 G의 글리칸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생물학적 노화의 바이오마커가 과거에는 텔로미어 길이로 노화 지표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바이오마커가 뭐냐 봤더니 IgG의 글리칸 패턴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항체라도 그 위에 글리칸의 패턴에 따라 면역 반응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IgG 그 항체에 어떤 글리칸이 붙으면 염증성 글리칸 패턴이 붙으면 이 염증을 과하게 유도를 하면서 노화가 가속화되고요. 항염증성 글리칸 패턴이 붙으면 염증을 잘 조절하고 회복되면서 영노화가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안티에이징이 되겠다라는 거가 이 IgG 항체가 그거 키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생물학적 노화의 핵심 바이오 마커가 뭐냐? IgG의 글리칸 패턴이 텔로미어 길이보다 더 정확하게 실제 생물학적 노화 상태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플라메이징의 이 상태의 가장 중요한 면역 항체의, 이 면역 항체인 IgG의 글리칸 패턴, 당화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천 명 정도 대상으로 랜드마크 연구가 나왔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호 역할을 하는 글리칸이 감소하고 염증을 촉진하는 IgG 구조가 증가한다 하면서 실제 나이와 글리칸 나이가 최대 15년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가 이 랜드마크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이
와 실제 당신의 클릭한 나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클릭한을 먹고 있는 우리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질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최대 15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글리칸을 먹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뭐 그대로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옛날보다 더 젊어졌다.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 옛날보다 더 젊어졌다라고 얘기하면은 최장 15년의 차이는 저는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지금 정말 너무 이 중요한 이 발표인 것 같은데요. 건강에 있어서 이 나이의 숫자는 당신의 진짜 나이가 아니고 글리칸이 얼마나 제대로 이렇게 빽빽하게 차 있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메나티크에서 이제 이거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요. 글리칸 나이를 측정하는 키트가 건강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현이 되면 정말 우리에게는 더 큰 엄청난 기회가 될 거잖아요. 근데 글리칸의 나이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끼리 얼마나 제대로 소통하고 있어서 염증이 얼마나 없는가 이런 거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이나 영양 관리나 스트레스 조절의 영향 등을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이 글리칸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정확한 생물학적 노화도 지표도 되고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가 언제 이제 그 키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셔서, 그동안 뭐 글리칸을 어떻게 측정해? 뭐 병원에 가서 검사 막 이렇게 했을 때 아직 실험실적이라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뭐 그 어떤 심정으로밖에 이해를 못한다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먹은 어떤 그 결과로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에 굉장히 신뢰와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이 만약 키트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어, 뭐죠? 타이밍이라, 우리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글리칸 나이가 이제 감소하면, 어, 이제 글리칸 영양소를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보충하고 있다. 근데 글리칸 나이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 부족이 있고 염증이 많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게 줄기세포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한계잖아요. 근데 글리칸이 줄기세포도 활성화하면서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는데, 그거를 패턴을 IgG 글리칸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거를 훨씬 더 신뢰하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어, 더 우리가 글리칸을 이해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글리칸 에이지 이거에 대해서 꼭 한번 어, 짚고 다른 분들께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어, 첫 슬라이드도 얘기했지만 가장 인체 위기 신호가 켜지는 그 변곡점이 45세에서 55세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호의 글리칸이 20대가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이라 그러면 여기서 점차 이렇게 점차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IgG의 그 염증성 글리칸 패턴은 점차 이제 증가되게 되는데요. 그 크로스오버 존인 이 교차점 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나이로 봐서는 45세에서 55세 요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상담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40대 중반부터 몸이 확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내가 이제 갱년기에 들어가는 같다 이렇게 많이 이제 하면서 50대가 되냐 보니까 이제 회복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체내의 글리칸 수준이 2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면서 45세에서 55세 이 사이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반대로 염증성 패턴의 글리칸들이 그 IgG의 글리칸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흐름이 교차되는 이 크로스오버 존 요 때가 우리가 건강 수명 관리를 해야 되는 골든 타임이라고, 닥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요 나이에는 인체 위기 신호가 제일 커진다. 왜? 면역 글로불린의 염증성 신호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뭐 디테일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전문적인 그런 얘기가 하기 어려우면 요때부터는 염증이 굉장히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호글리칸과 나쁜 글리칸의 급격히 상승하는 치명적인 시기가 요 시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피곤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만성 염증이 많아지면서 정말로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많은 질병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제대로 세포의 소통하는 그 세포의 생명 유지의 법칙인 세포의 소통의 환경을 복원하지 않으면 노화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면서 만성질환이 본격화되는 게 60대 이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기에 이 골든타임의 이 시기에 정말 혈당에 노출되시는 분, 고혈압에, 고콜레스테롤에 여기 노출 되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또 근육량도 떨어지기도 하고 염증도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또 노화의 첫 신호로 이렇게 우리가 피부 노화를 많이 처음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은 몸속 장기 노화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심정으로 유추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이제 짚어주면서 그거가 여기만 그러겠냐. 어, 주름이 피부의 염증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여기만 생기겠냐. 각 장기에 생기면서 본인이 앓고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다 이렇게 세포의 소통의 문제로 오는 노화의 첫 반응이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세포 노화를 한번 7가지 케이스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 먼저 세포 노화를 보기 전에 노화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가 있잖아요. 어, 호르몬의 감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데, 호르몬은 우리 몸에 다양한 거를 전달하는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도 이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이가 들면은 중량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활력이나 기분이나 또 체성분의 변화, 수면에도 회복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 DHEA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25세부터 매년 2%씩 감소를 하고, 에스트로겐은 좀 전에 얘기했던 45세, 55세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인지나 뼈나 기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남성 테스토스테론도 30세부터 감소하고 여성도 그렇고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특히나 50세 이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이때 어떤 대사도 안 되고 활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체온 조절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요. 또 이 멜라토닌도 나이가 들면서 매년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시점이 보통은 한 50세 정도? 그리고 인슐린도 감수성이 떨어지는 요 시기에 이 시기가 대부분 한 45에서 55, 이 골든타임 이 시기인데요. 이런 노화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도 이렇게 많아지고 또 이렇게 또 세포 노화가 어느 주요 원인으로 첫 번째 우리가 글리칸의 이제 감소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어, 세포 간의 소통을 저하시켜서 글리칸이 감소되면 염증이 많아져서 세포가 노화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염증성 노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포 노화가 또 이제 저는 주요 원인으로는 이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또 에너지 생산이 떨어져서 세포 행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세포도 고갈되고. 그러니까 세포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글리칸의 감소인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도 기능이 떨어져, 줄기세포도 자꾸 없어져. 특히나 또 소화효소가 감소되면은 내가 먹은 것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화시킨 것이 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를 잘 먹는다 하더라도 40세 이후가 되면 어차피 소화효소가 4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를 잘 먹는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보다는 영양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폐물은 많이 남기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중요한 내 인체를 움직이는 과학 전달자인 호르몬이 감소되고 또 근육이 30세부터는 10년마다 매년 한 8%씩 감소가 된다는 거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60세 이후에 가소가 되는데 이 세포 노화의 이 다양한 원인들에 이거를 다 아우르는 것이 뭐냐 봤더니 글리칸이다라는 거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강의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라고 신호를 스마트 키는 뭐냐? 글리칸이다라는 걸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잘 만드는 것도 글리칸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소화효소, 효소조차도 효소가 나이 들면은 기능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떨어지나 그 효소조차도 당단백이라서 단백질에 당이 붙어야 액션을 하게 돼요. 그것도 글리칸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호르몬이 좀 양이 적어도 잘 작동하게 하는 것도 또 글리칸인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포 노화를 가장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건 결국은 글리칸이라는 것이 결론인데요. 7가지 노화의 과정을 한번 보면 피부 노화, 세포 소통, 붕괴 첫 신호죠. 우리가 20세부터 이렇게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콜라겐의 어떤 어, 단순히 사람들은 피부가 노화됐어 그러면은 단순히 콜라겐이 줄어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 노화가 단순히 콜라겐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피부는요, 세포와 세포 외 기질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섬유 아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고 면역세포는 염증을 조절하고 혈관은 산소 영양을 공급하고 이때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세포가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식해서 이 섬유 아세포가 빨리빨리 글리칸 신호를 받아들이고 해서 빨리빨리 콜라겐은 만들어 이런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호가 주지 못하면 노화된 세포는 이 신호가 단절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이 많아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고 상체 회복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콜라겐의 합성 영역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빨리 만들어. 이것이 피부 노화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저는요, 제가 이거 20대부터 이게 줄어든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저 과거에 굉장히 피부가 20대인데 너무 얇아가지고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기미 주근깨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뭐 이렇게 보면 저보고 피부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근데 과거에는 저는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주근깨 쫙 깔려 있고 뭐 조금만 해도 뭐죠 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거 되게 잘 나고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글리칸을 먹고 나서 그리고 글리칸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피부 노화가 굉장히 더뎌진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제가
과거에 제가 콜라겐이 우리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콜라겐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콜라겐의 재료가 없어도 좀 엠브로투스 열심히 먹어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단 말이에요. 왜? 신호를 제대로 쓰니까 이것이 빨리빨리 만들게 되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 이제 60 가까워지니까 아무리 신호를 만들라 해도 실제 뭐 재료가 없으면은 좀 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까지 먹으니까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 노화의 첫 번째는 콜라겐을 먼저 주는 것보다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잘 만들게끔 신호를 주는 게 먼저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감소입니다. 이 근육의 감소는요, 근육은 여기서 얘기하듯이 단순히, 그냥 힘을 내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근육이 좋아, 힘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근육은요, 대사기관이에요. 근육은요, 혈당을 조절하는 대사기관이에요. 혈당을 저장해요. 근육이 혈당을 먹거든요. 그래야지만 근육이 힘이 생겨요. 근육이 혈당을 먹지 않으면 만약 근육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육 속에 혈당을 저장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혈당이 많이 갈까요? 피 속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피 속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근육이 메말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육의 혈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피 속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대사기관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고 염증을 관리하고 또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그런 엄청난 역할들을 하죠. 이제 이 근육 노화에 이제 근육이 노화되는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알고 있듯이 단백질을 적게 먹으니까 근육이 안 만들어져.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약해지는 거는 실제는 일단은 단백질 섭취 가 부족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능력, 특히나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은 위장 기능에 달려 있거든요. 뭐 위산, 펩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을 잘라서 흡수되게 하는 건데 위장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은 뭐 단백질을 섭취하는 능력이나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근육 약한 사람은 100% 위가 안 좋은 사람으로 다 바로 저는 이해를 하죠. 둘째는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 근육이 굉장히 노화가 되죠.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ATP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면서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아지고 근육도 더 잘 만들어지고 근육의 파워가 올라가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ATP가 안 나오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파워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으로 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 계속 분해가 일어나게 되죠. 이 단백질의 분해가 이제 촉진이 되면 그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이 근육은 혼자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근육세포, 그리고 면역세포, 혈관, 미토콘드리아 다 함께 작용을 해야 근육이 훨씬 더 이제 건강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내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실패하면 다시 근육량도 감소되고 단백질도 분해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 이 세포 노화의 어, 모습에서 첫 번째는 피부 노화, 그 다음에는 근육의 노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근육의 손실인 sarcopenia, 근감소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근력,
아까 근력은 실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보통은 체중 1kg당 한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양이 최소 1.2에서 1.6 정도의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운동을 해서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또 올리고 글리칸을 더 섭취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또 올려서 훨씬 더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육의 기능이 더 근력이 좋아지게끔 그랬을 때 이 오솔인이 근육의 단백질과 이제 내분비 기능을 지원하는 핵심 아미노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글리칸의 공급뿐 아니라 오소리를 함께 먹었을 때 이 세포 노화의 모습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근 감소가 10년마다 이렇게 30세부터는 한 8%씩 이제 감소되는데요. 60세 이후에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빨라진다 하고 80세 이러면 한 50%의 근육량이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굉장히 우리가 걷는 거가 균형이 깨져서 잘 이렇게 넘어지거나 잘 부서지거나 또 혼자 독립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화의 모습인 근감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대사기관이라는 걸 한 번 더 이제 유념해 두시면서 근감소가 됐을 때 많은 질환을 동반하기도 하죠. 삼키기도 힘들고 좀 전에 얘기했던 당뇨나 또 복부 비만, 심지어는 폐렴도 잘 생깁니다. 폐렴이 왜 잘 생기냐면은 폐는요 자체의 근육이 없어요. 폐는 주위의 근육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폐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폐 주위의 근육들이 뭐죠? 기능이 떨어진다. 이랬을 때 폐기능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있을 때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이 폐렴으로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면은 근육 양도 줄어들고 근육의 근력도 떨어지면서 이 폐 주위의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쉽게 폐렴이 걸리게 되는 거는 근감수증 사코페니아의 주 어떤 드러나는 질병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근육이 떨어지면서 변비 같은 거 많이 유발하고 방광 근육 떨어지면서 대소변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근감소의 주요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호르몬 변화, 이게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이다. 염증, 글리칸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근감성인 sarcopenia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모님들께 오랫동안 이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번에 94세 저희 아버님이 진주까지 가서 이렇게 선산도 오르시고, 뭐, 그 맨발 걷기도 하고, 늘 이렇게 하루에 뭐 7천, 8천 보 정도, 어떨 때 만 보도 걸으시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의 핵심이 오소린도 많이 들었지만 핵심은 엠브로트도 그렇게 가고 만일에 엠보를 안 먹고 단백질을 준다. 그랬을 때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염증 때문에 그렇다. 단백질이 계속 분해가 되면 아무리 재료를 줘서 그거를 쌓는다 하더라도 계속 부셔내면은 결국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단백질 먹으면서 운동하면 근육이 재생되고 유지되는 줄 착각을 하세요. 운동만으로는 근육 유지와 재생 정말 힘들어요. 재료가 일단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재료가 내 몸에서 염증으로 인해서 부서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노화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파이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잖아요. 근데 혈관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 내피 보호막입니다. 이 혈관 내피 보호막인 이 글리코칼릭스 이 막이요.
혈류가 어느 정도인지 혈류를 감지하기도 하고요. 염증 세포가 세포에 붙는 것도 과도하게 붙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하기도 하고요. 또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차단하기도 하고 혈관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산화질소인 NO를 먹으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재료가 아르기닌이라는 거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산화질소를 직접 먹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필수가 아닌 게 필수냐 필수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뭘까요? 내 몸에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거든요. 근데 이 산화질소는 만들어내요. 누가 만들게끔 사인을 주느냐? 글리칸이 산화질소야 빨리 만들어. 산화질소를 만들어. 라고 촉진하는 것이 글리칸입니다. 그랬을 때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지면 혈관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축과 이완과 확장 이런 거 잘하게 돼요. 그래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산화질소를 잘 생성하도록 촉진하게 하는 것이 글리코칼릭스의 보호막, 내피막입니다. 이 혈관 내피에 있는 이 혈관 내피 보호막 이거를 우리가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만일에 붕괴가 됐어. 그러면은 염증이 잘 붙게 되고요. 혈관 탄력이 저하되면서 혈압이 쉽게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딱딱하게 되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심혈관의 위험이 급증하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뭐 스텐트를 하나 박았네, 두 개 받았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혈관은 완전히 글리코칼리스가 싹 망가졌다. 이걸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지면 막 들러붙잖아요. 음식 재료 다 들러붙어서 망가지듯이 우리의 혈관에 글리코칼릭스인 당 코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혈관벽이 쉽게 달라붙으면서 달력 떨어지고 동맥경화 되면서 혈관 노화가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노화 호르몬의 보호막이 붕괴되면서 이제 에스트로겐도 적게 나오고 나온 에스트로겐이 내 몸에서 작동을 하게 될 때 이 글리칸이 또다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없으면은 이제 에스트로겐이 잘 작용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다 에스트로겐이 적게 나오는데요. 적게 나오는 에스트로겐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세포에 붙어 있는 글리칸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뇌의 노화가 있는데요. 뇌 노화는 신경세포끼리 서로 이게 신호 전달을 못해서 그것이 뇌 노화를 가게 되는 거죠. 뇌가 통합적 사고를 하고 또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돼서 이 신경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때는 그 시냅스에도 또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주는 문이 신경세포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는 단순히 전기 신호만 오가는 기관이 아니라 정교하게 세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화가 진행되면 노화 안에서 뇌 안에서 염증성 노화가 생기면서 이 신경세포의 그 연결인 시냅스가 약하게 되면서 또 이 청소부 역할을 하는 미세 악교세포가 과활성화돼서 염증 유발 인자로 이제 변하기도 되고요. 또 뇌혈관 장벽인 BBB가 망가져서 염증 물질이 뇌로 침투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뭐 브레인 포구처럼 안개가 낀 듯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 뇌는 굉장히 많은 고에너지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많아지면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싹 다 많이 죽어버리게 되죠. 그랬을 때 뇌가 에너지를 못 만들면 또다시 뇌 에너지 부족으로 잠을 못 자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심각하게 됩니다. 면역의 노화도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어, 감염에 대응하거나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셀프와 난세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면역의 노화가 진행되죠. 그래서 이제 면역의
노화는요, 면역력이 약해진다라기보다는 실제는 면역의 어떤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면역계는 글리칸이 많이 붙어 있는 면역계는요, 정확해요. 공격할 대상과 보호의 대상을 잘 구별하거든요. 근데 면역의 노화가 오면은 문제가 동시에 생겨요. 필요한 방어는 약해지고요. 감염의 방어나 이렇게 뭐 암세포를 감시하거나 조직 회복력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쓸데없는 내부 공격성인 만성 염증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가 면역기. 실제는 한 55세, 45세부터 55세 이때부터요. 자가 면역증 굉장히 많이 생겨요. 류마티스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요 시기에 되게 많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인 하나인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지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많이 오는 게 어떤 면역의 조절 능력이 이때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 안테나가 손상이 되면은 이런 불필요한 염증이 많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면역입니다. 장노화인데요. 이 이제 장은 단순한 이제 소화기관이 아니고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우리 몸이 만나는 그 접점인데 40세 이후에 이제 그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뚝 한 25에서 40%딱 감소되면 그냥 그 감소되는 걸 끝나지 않고 영양소 흡수로 끝나지 않고요. 뭐가 문제냐면은 소화성 노폐물들 또 불완전한 소화성 노폐물들 되게 많아요. 소화되고 남은 노폐물도 있는데 소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소화성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것들이 이 장벽을 굉장히 많이 깨부수게 되면서 이렇게 장벽이 벌어지면서 친밀결합이 벌어지면서 장벽을 이 독소나 유해균들 그리고 많은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닫고 들어오면서 염증이 굉장히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벽이 무너지면 뇌의 문제나 전신의 염증이나 피부나 관절이나 뭐 도미노처럼 염증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7가지의 세포 노화의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 세포 노화의 7가지 모습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글리칸이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아이즈의 글리칸의 균형이 염증의 핵심의 상황으로 떠오르면서 이거의 글리칸의 패턴이 기능을 결정하고 항체의 두 얼굴, 염증이냐 항염증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염증성 패턴은 갈락토스나 씨알산이 결핍이 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항염증성 패턴은 완전한 글리콘으로 면역을 최고의 면역 상태로 만들어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의 면역 글로불린 핵심인 IgG의 글리칸의 균형을 제대로 갖춰져 나가려면은 우리 완전한 글리칸 8가지 글리칸이 다 들어있는 엠브로투스로 완벽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항염증성 글리칸 합성을 위한 필수 연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그 글리칸은 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느냐? 세포가 매일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묻죠. 내가 몸이 괜찮은데 왜 매일 먹어야 하나? 그 세포 교체에 늘 세포가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몸은 정지된 이런 구조물이 아니라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만들어지고 교체되잖아요. 특히나 면역세포는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2일에서 백혈구는 특히 2일에서 10살이거든요. 그래서 백혈구가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글리칸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또 하셔야 되는데요. 새로운 면역세포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세포 표면에는 새로운 이 글리칸 구조가 필요하죠. 한 번 만들어지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석 달 먹으면 되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교체되고. 그래서 글리칸의 보충은 아플 때 잠깐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세포 소통 환경을 매일 관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리칸의 보충은 매일 태어나는 세포를 위한 필수 건축 자재인데요. 근데 내가 위가 안 좋아. 그랬을 때 요거는 한 3, 4일. 그 소화 안 되면 한 3, 4일 가요.
근데 그걸 빨리 당기려면은 엠브로 재생죽을 먹으면 소화가 되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식해서 소화 좀 안 좋더라고요. 저녁에 재생죽을 딱 먹어. 그다음 아침에 완전 말짱해져요. 그것이 엠브로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백혈구도 내가 면역이 지금 뭐 감기 들어서 뭐 면역이 좀 떨어져 있어. 엠브로를 엄청 먹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빠르게 회복. 피부도 탄력 28일 주기인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하려 좋게 이렇게 28일 주기 그대로 가려면 여기에 맞는 글리칸 척혈근 120일 요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33족의 우리 인체의 총 세포 수익에 세포 하나당 글리칸이 2천만에서 2억 개라 그랬잖아요. 또 어떤 면세부는 10시간 반에도 교체되기도 하고, 3일도 가기도 하고, 2주 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뭐, 지금 내가 이 세포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얼마나 나의 상태에, 내가 어떤 질병에, 어떤 상황에, 어떤 생활 습관에 따라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매일 글리칸 보충의 과학적 근거는 노화를 우리가 재정의해야 된다. 노화와 질병은 이 소통의 단절이다. 글리칸, 한테나 손상에서부터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노화, 그냥 젊음 이게 아니라 노화 이꼴 아픔입니다. 질병이에요. 그리고 매일 생성되는 수십억 개의 새로운 세포를 위해서 글리칸 원료는 매일 필요하고요. 또 엠브로투스 라이프는 증상 완화가 아닌 세포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과학적 역량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요, 우리 엠브루토스 라이프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사람들은 엠브루토스 라이프를 먹으면 아주 단순하게 먹으면 바로 세포에 탁탁 붙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맨 먼저 우리가 엠브루토스를 먹으면 먼저 장에서 작용을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글리카는 장점막도 보호하고 장점막의 뮤시증을 강화하기도 하는데요. 맨 먼저 먹으면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이 글리칸을 이게 이제 분해를 합니다. 이 분해를 해서 어, 이 글리칸 사슬을 분해하면은 면역계나 장 건강에 도움되는 많은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8가지 당들로 이 엠불토스가 잘려지게 되어 있어요. 미생물들이 먹고 그걸 잘려 놓는 그걸 대사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대사산물은 부틸산도 만들어지고 어떤 이 대사산물은 또 8가지 당을 만들어내죠. 그랬을 때 이 분해된 이 글리칸 유래 물질과 대사 신호가 우리의 몸속으로 흡수가 돼서 세포 내로 들어와서 이것이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당화가 돼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토양의 현실,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서 먹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글리칸이 부족하게 됐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위산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글리칸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 또한 떨어진다. 그리고 글리칸의 소모량은 늘어나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문제가 되어 있고요. 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노화가 진행되고 뭐 질병이 오고 그러면은 내가 유전자 때문에 내 유전이야 다 이렇게 핑계 대는 경우가 그게 속이 편한가 봐요. 자기의 어떤 반성보다는 조상 탓을 하는 그것이 더 크다라는 건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죠. 노화에 있어서나 어떤 질병에 있어서는 유전보다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 그냥 뭐 공기나 주변 식물 이런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 수면 이 모든 것들 환경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적 환경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하는 이런 것도 다 노화를 촉진하는 데 핵심인데요. 결론적으로 노화는 유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식습관, 스트레스, 영양 관리 이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어떤 노화 관리, 질병 관리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2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어,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이제 노화에 대처하기 가장 시작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기에 50대로 말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차 당겨져서 세포 수준의 데이터를 봤을 때 20대부터 벌써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20대부터 벌써 인지 처리 속도가 저하되고 피부 노화, 면역 노화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20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긴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20대가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저도 39부터 이 메나텍을 먹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이 숫자는 바꿀 수 없지만 이게 우리가 늙어가는 이제 방식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이제 노화가 10대부터가 아니라 20대에 시작되기 때문에 조기로 예방하고 글리칸을 매일매일 보충해 가면서 염증을 억제하고 또 우리 건강한 IgE 당화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건강의 갭, 음, 건강, 건강 갭 있죠? 헬스 갭. 그거를 건강 공백, 이거를 훨씬 더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닥터 뉴런트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먹으면 좋냐 얘기했을 때요. 어, 이 용량 의존적으로 면역과 노화 바이오 마커가 개선된다라는 걸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메커니즘을 2011년도에 알라비 연구로 증명이 됐는데 엠브루투스가 체내에서 N-글리코레신이 아니라 그 N-당화를 이제 만들어냈을 때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냥 뭐 알고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말고 계세요. 뭐 이 당화가 N당화, O당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엠보토스의 그 N 당화를 유발을 하면 세포끼리 의사소통하고 면역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용량에 의존적으로 그거가 지원이 되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저용량에서는 염증을 촉진하는 글리칸이 요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 떨어졌는데, 보통 용량에서는 한 10% 떨어지게 됐는데요. 고용량 하이도스에는 훨씬 더 염증을 촉진하는 글리칸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량이 늘면 늘수록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글리칸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하는 글리칸 또 가장 보호 역할이 큰 글리칸들은 훨씬 더 용량 대비 훨씬 더 늘어나는 거를 이거를 알라비 연구에서 입증했다는 걸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뭐 앰플토스 얼마나 먹으면 좋아? 이거 많이 먹으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이 알라비 연구의 결과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당 영양소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닥터 뉴전트가 잃어버린 영양소에서 제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는 권장량이 이제 있잖아요. 뭐 하루에 얼마큼 뭐 몇 아유를 먹어 이런 이제 권장량이 제시가 되고 또 아미노산도 아까 적정량이 제시가 되는데 이 글리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섭취량이 제한이 되더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기에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하루에 한 스푼씩 2번. 근데 증상은 있는데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스푼씩 2번이나 2스푼씩 4번. 근데 어 생명 유지를 위해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람, 굉장히 심각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18스푼, 20스푼 심각한 질병인 거 하루 한 통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안했는데 그 제안의 근거가 이 알라비 연구의 결과로 IgG 패턴이 염증성 인자를 얼마나 줄이고 보호를 하는 그 글리칸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그 결과로 이런 걸 제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염증성 노화를 막는 최고의 솔루션이 매일의 글리칸의 보충이잖아요. 20년 전에 나무를 심기 가장 좋았던 때라 가장
나무를 심기 가장 좋았던 때는 20년 전이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세포가 서로 소통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하는 우리 늙어가는 방식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유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언어를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건강 수명을 위한 데일리 글리칸 보충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네 가지 글리칸 보충의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엠프토스 라이프 이시를 그냥 매일 한 잔씩 가장 쉽게 근데 더 좋은 건 여러 가지 뭐 위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재생주의 형태로 엠불투스에다가 메나붑을 넣든지 엠불투스에다가 메나폴에다가 메나붑을 넣든지 또 거기다가 GI 엔자임 퓨어 메나붑 이렇게 넣는 엠브로 재생주. 엠브로는요 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냥 가루를 퍼먹는 것보다 물에다 이렇게 타서 재생주의 형태로 드시는 게 흡수율이 훨씬 좋고 작용점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엠브로 클린식입니다. 면역 클린식. 오솔인과 함께 드시는 면역 클린식을 함께 식사로 제한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좀 부담이다. 그러면은 엠브로가 들어있는 OSP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최고의 글리칸 보충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감사합니다.